자, 이번 시간에는 관세의 과세 요건 중 관세율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산출하는 공식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결정되어지는데, 바로 이 과세표준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세율, 이걸 우리가 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세율. 자, 이러한 관세율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시험에서는 개념을 묻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그 세율들의 종류가 많고 그 세율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것을 묻는지 찾아라,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율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택시를 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제 미터기가 바로 시작이 되어질 때 0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죠.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될 세율이 있어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택시를 탔을 때 여러분들이 300m를 가든 1km를 가든 8km를 가든 어쨌든 뭐예요? 기본 요금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적용. 야간은 생각하지 맙시다. 야간 할증 요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것만 생각해서 꼭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공부할 때는. 예? 그래서 기본 세율은 실제로 택시 기본 요금처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내 산업 보호라든지 국가 재정 수입 목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되는 세율을 세율 만들 때부터 국회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세율입니다. 딱 한계가 있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8%예요. 근데 13%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8%를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8%라는 거, 이런 퍼센테이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실제로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 수입이라든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적용돼야 되는 최소한의 세율, 이걸 우리가 기본 세율이라고 부르고 관세율표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관세율표라는 곳에. 자, 그리고 잠정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세율 만들 때부터 기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 국제 환경이라든지 국내 경제 사정이라든지 기타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장기적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잠정,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 있어요. 그걸 잠정세율이라고 부르고, 특정한 사유가 종료가 되면은 다시 기본 세율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이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글자 그대로 간단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일부의 물품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세율을 통합한 한 개의 단위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간이세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갔다 오시다가 면세 한도라는 범위가 있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면세 한도 범위를 초과해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관세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관세 등이라고 해서 관세 외에 내국세들도 같이 부과를 해요. 실제로 이제 관세나 내국세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합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러한 세금들이 부과가 일일이 계산했을 때 부과되어지는 비율에 대해서 특정한 물품별로 몇 프로 해서 그냥 정해놨어요. 그래서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단일 세율.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품을 수입을 가지고 들어올 때 술을 가지고 들어와다 면세한도 초과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세는 부과되고, 술의 경우에는 주세가 부과돼요.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자동으로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은 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금속이라든지 명품백이라든지 사치품, 전자제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면세한도가 초과됐어요. 그럼 당연히 관세 내야 되고, 전자제품이나 사치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이 부과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교육세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말고도 사실은 환경세, 에너지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세금들이 있어요. 물품의 종류의 성격에 따라서 부과되어지는 내국세들의 종류는 전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할 경우에는 일일이 한 개 세금 다 산출해가 합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 여행자가 휴대품을 가지고 오다가 면세한도 초과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한두 명이야 여러 명이라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계산기 뚫어가면서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세율을 통합한 하나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간단한 방식으로 해서 세율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이걸 우리가 간이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이세율. 자, 그리고 합의에 의한 세율이 있어요. 합의에 의한 세율. 합의에 의한 세율은 전제 조건이 일단 신고인이 요청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물품을 수입하는데 품목별로 굉장히 다양한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을 수입을 해요. 뭐 반창고도 수입하고 연고도 수입해. 연고도 종류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링거 종류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율도 상의하고 품목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일일이 다 한 개 한 개 산출하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수입하는 신고인이 요청해야 돼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물품들 세율이 전부 다르겠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모든 품목에 일시적으로 다 적용해 가지고 신속하게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일일이 한 개 한 개 다 산출했을 때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세. 국가가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이따 가장 낮은 세율 나오는 거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합의에 의한 세율은 가장 높은 세율이다. 그러면 낮은 세율이 뭐냐? 용도 세율이에요. 하나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이 물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용도에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면 바로 그 특정한 용도에 사용될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용도 세율이라고 부릅니다. 합의에 의한 세율은 높은 세율, 용도 세율은 낮은 세율. 그러면 용도 세율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우리 컴프레셔라는 장치가 있어요. 컴프레셔. 이 컴프레셔는 전자제품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경운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자, 컴프레셔를 수입을 하는데 컴프레셔가 일반적인 경우는 관세를 산출하기 위해서 세율이 50%가 되어 있는데 경운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입을 한다라고 경우는 기본 세율 8%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입을 해서 실제로 경운기를 제작할 때 사용 소비한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낮은 세율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용도에, 그래서 용도라고요. 그 해당 용도에 사용한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고 이걸 용도 세율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경운기에 사용한다라고 신고해 놓고 사실은 그 냉장고나 전자제품 사용하는데 사용 소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국가는 이에 대해서 감시 단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 수리일자로부터 3년 동안 뭐를 해야 되느냐?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후 관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용도에 사용했죠. 그러면은 원래 낮은 세율을 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죠. 그러면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 차이 부분 있죠. 관세 바로 즉시 추징합니다. 걷어들여요. 그래서 국가가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데 꼭 몇몇 사람들이 허위로 신고를 하고 나쁘게 쓰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감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관리 기간 3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력 관세는 탄력 늘었다 줄었다 특정한 범위 내에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뒷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일단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급에 가름한 인하 세율이라고 있어요. 환급에 가름한 인하 세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특세라고도 하기도 하고 환급에 가름한 세율 인하라고도 얘기해요. 자, 요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제조 생산하고 수출을 하게 되면은 수입 시 냈던 관세를 되돌려줘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세 환급이에요. 근데 특정한 기업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전량 수출만 할 거예요. 국내에는 절대로 안 갖고 들어올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입할 때 관세 내고 수출하고 나서 수출한 부분만큼에 해당되는 관세를 되돌려받고 이거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고 귀찮지요 또. 그리고 제조 생산을 하시는 사람들이 관세 내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전적 압박이라는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이 확인이 되어진다면은 수입 때 관세 내야 되는데 수출하게 되면 환급되어지죠. 그래서 수입 시 내야 될 관세를 수출할 때 환급받는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해서 수입 시에 이 세율을 적용하고 다음에 환급이라는 절차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급에 가름한 인하 세율, 다른 말로 환특세라고도 불러요.
자, 협정관세는 글자 그대로 외국과의 조약, 국제규약 협정 조약에 체결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 오늘날 FTA 협정 세율이라는 게 있죠. 자, 이제 탄력관세 제도 보겠습니다. 탄력관세. 자, 탄력관세는 자, 우리나라는 일단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입장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세율은 국회에서 법령에 의거해서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법령에 의거해서 세율은 인하되고 그 다음에 세율은 인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법률에 의거해서만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세법률주의 입장이라고 불러요. 조세법률주의 입장. 자, 근데 우리가 행정부가 특정한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세율상에 있어서 긴급하게 세율을 높거나 낮춰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세율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지금 외국에 출장 나가 있는 우리나라 각부 부처의 장관이 긴급하게 특정한 국가하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쪽에서 뭘 했느냐,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율을 지금 당장 인하해주면은 조약 협정에 사인하겠다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 행정부처의 장관이 국회에 연락을 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다 모이겠죠. 막 지방에 가 있는 분들 있고 해외 출장 가신 분들 다 모일 겁니다. 그죠? 다 모이겠죠. 절대로 안 모이죠. 그렇게 모이면은 그냥 한 방에 또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면은 바로 동의해 주면 되는데 각자 또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 동의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꼭 우리나라가 해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조약 협정을 제거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집권당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자기들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일정한 세율들, 몇 가지 세율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세율 만들 때부터 행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세율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처음부터 국회에서 세율 만들 때부터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다 세율을 확 올리거나 낮추지 못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어떤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40%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 처음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변경권을 주어두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탄력관세 제도라고 불러요.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조세법률주의 위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외국과의 신속한 조약 협정 타결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범위를 책정해 놨어요. 이게 뭐 대한민국 경제사회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고 특정한 단체나 기관들이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탄력관세 제도라고 그래요. 탄력관세 제도. 자, 이러한 탄력관세 제도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세율들이 있는데 이러한 탄력관세 제도를 만든 목적은 일단은 국내 산업 보호, 물가 안정,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 세율 불균형 시정 요 네 가지 목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탄력관세의 종류가 이러겠죠. 덤핑 방지 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뭐 농림축산물의 특별기금관세 이런 많은 세율들인데 요 세율들이 전부 다 할당관세의 종류예요. 할당관세의 종류. 뭐 덤핑 방지 관세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엔티 덤핑, 반덤핑 관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국내 산업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탄력 관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카테고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 한 개 가르쳐 드릴까요? 자, 국내 산업 보호에도 할당 관세 있죠. 물가 안정에도 할당 관세 있죠. 세율 불균형에도 할당 관세 있죠.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할당 관세 있죠. 할당 관세는 네 군데 다 포함됩니다. 자, 할당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다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을 높이는 수도 있고 낮추는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높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세율을 낮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요 자원 안정적 확보와 관련되어서는 세율을 아예 바닥으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제로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탕 원당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국내에서 뭐 제과점에서 단팥빵을 하나 사더라도 어릴 때 여러분들이 지불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밀가루 가격 상승도 있지만 역시 설탕 원당 가격의 상승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탕수수가 재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사카린을 무한적으로 지금 쓸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사탕수수 수입해야 돼요. 설탕 수입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토종꿀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빵 한 개 가격 뭐 50만원, 100만원 이래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소요되는 부분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김치에도 다 들어갑니다. 김치 담가보셨죠? 또 김치 한 번도 안 담가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치에 설탕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탕수수 원당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당연히 국내에는 이 자원이 필요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율을 아예 제로로 떨어뜨려야 돼요. 제로. 하지만 워낙 사탕수수 원당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관세를 제로 때리더라도 어떤 일 벌어져요? 너무나도 높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방식을 동원해서 어쨌든 뭘 해야 돼요? 그 자원 확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할당 관세의 경우에는 세율을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할당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물가 안정, 세율 균형 지정, 주요 자원 안정적 확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세율을 높이고 어떤 경우에 세율을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덤핑은 덤핑이 발생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만큼 손해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세율에다가 덤핑 세율까지 합산해서 세율을 이중적으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산업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상계관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건을 수출을 할 때 수입국장이에요. 중앙정부에 수출국 정부에서 수출한 물품에 보조금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물품이 수입국에 진입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원래 물건이 100원짜리인데 국가가 너가 10원에 수출해라. 우리 국가가 90원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품이 수입국에 진입하게 되면 100원으로서 기본 원가로 해서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제조 원가에 가서 이제 판매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10원짜리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낮아졌죠. 그렇게 되면은 수입국의 동정 특정 산업군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요. 상계관세는 사실은 처음부터 특정한 수출국의 국가가 특정한 수입국의 산업 붕괴 목적으로 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수출한 상품에다가 보조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수입국 입장에서 피해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관세에다가 그 보조금 받은 부분만큼을 더 엎어서 뭐 하는 겁니까?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관세는 관세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보복관세. 그래서 특정한 국가들끼리 감정 싸움이 있을 경우에 오늘부터 니네들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 인상하겠다. 그럼 상대방은 우리는 200%, 우리는 300%, 400%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의문색 빨간색 버튼을 누리면은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고 뭐 그까지는 제가 여기는 이제 농담이고 어쨌든 관세를 가지고 상호 경제적으로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들어져 있는데 발동시킨 적은 없습니다. 자, 긴급관세는 그 일정한 패턴으로 해서 특정한 물품이 갑작스럽게 많이 국내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특정한 국가가 나쁜 의도를 가져서 뭐 아까 상계관세처럼 물품 원가를 낮추어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들어오거나 덤핑이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특정한 물품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동정산업에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죠. 이랬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 물품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조치로서 세금 관세를 높이 부과시키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긴급관세라고 불러요. 긴급관세. 자, 여기서 이제 그 덤핑 관세를 비롯한 우리 탄력 관세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덤핑, 상계, 보복 요 세 개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요 세 개만 따로 빼세요. 불공정 무역. 나머지는 공정 무역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탄력 관세지만 실제로 기준이 달라요. 덤핑이나 상계나 보복은 불공정 무역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적용되어지는 탄력 관세고 나머지들은 불공정 무역 아닙니다. 공정 무역입니다. 공정 무역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율하고 관련되어지는 것은 일단 세율들의 종류,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탄력관세의 목적, 탄력관세들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합의에 의한 세율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용도 세율은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느 게 높은 거, 어느 게 낮은 건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